한양 도성 한복판에 자리 잡은 가야금이라면 둘째가라면 서운한 기방 청음가. 청음가 기생들은 가야금만 잘 타는 게 아닌데요. 기생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한양 도성 한복판, 밤이 되면 붉은 청사초롱이 불야성을 이루는 화려한 거리에 청음각이라는 아주 기묘한 기방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래등 같은 으리으리한 기와지붕에 화려한 단청을 자랑하는 영락없는 도성 최고급 기방의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이곳의 속사정은 여느 평범한 기방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통 기방이라 하면 분내 나는 어여쁜 기생들이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손님의 비위를 맞추고 화려한 비단 치맛자락을 팔랑이며 나긋나긋하게 춤을 추고 술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술기운이 오른 양반들이 짓궂은 농담을 던져도 호호 웃으며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 기방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청음각의 기생들은 누구 하나 손님에게 실없는 눈웃음을 치거나 살가운 말을 건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고 서늘한 얼굴로 단정하게 앉아 가야금을 탈 뿐이었지요. 오직 가야금 소리 하나만큼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의 가락처럼 천하제일이라 소문이 자자해서 밤마다 그 청아한 연주를 들으며 술잔을 기울이려는 양반들이 줄을 서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야금, 선율이 워낙 탁월하니 손님들도 불만 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고 취기가 오르면 의례 기생의 손목을 잡아 끌거나 수청을 요구하는 진상 손님들이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손님이 조금이라도 선을 넘으려 치면 청음각에서는 여지없이 잡이 없는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영업 끝났습니다. 술 기운이 과하게 오르신 듯하니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시지요. 더 이상의 연주는 없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일개 기생 주제의 손님을 내쫓는단 말이냐? 내가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권세가란 말이다. 내가 이곳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감히 내 수청을 거절해. 당장 너희 행수를 불러오너라. 내 오늘 이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제 발로 조용히 나가지 않으시겠다면 정문이 아니라 담장 밖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실랑이가 벌어지는 순간이면 어김없이 병풍 뒤에서 산만한 덩치를 가진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마당을 쓰는 머슴 같았지만 사실 그들은 무예가 출중한 정보원들이었지요. 그들은 행패를 부리는 양반의 뒷덜미와 허리춤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자비 없이 기방 마당 밖으로 시원하게 내던져 버리곤 했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허공을 날아가는 양반들의 비명은 청음각의 흔한 일상이었지요. 그곳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꼴찌 기생 초월이는 매일 구석에 쭈그려 앉아 달콤한 약과나 오물오물 씹어 먹으며 손님들이 하늘을 나는 포물선을 구경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초월이는 술도 제대로 따를 줄 모르고 애교는커녕 하품만 쩍쩍 해대니 손님들이 먼저 피하는 명실상부 청음각의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진상 손님들을 모두 담장 밖으로 던져버리고 영업이 완전히 끝나 기방에 불이 꺼진 시각, 인적 드문 뒷문으로 누군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지역에서 제법 큰 상단을 운영하며 신망이 두텁던 상단주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덜덜 떨며 서 있었습니다. 곱던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얼굴에는 모진 매질을 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이고, 행수 어르신,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꼴로 늦은 밤에 찾아와 진실로 송구합니다만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보시오, 상단 어르신. 평소 점잖으시던 분이 어쩌다 꼴이 일이 되셨소. 일단 찬 바람을 피해 방으로 들어오시지요. 도대체 무슨 변고가 생긴 것입니까? 그 악독하고 표독스러운 조 대감놈이 제 상단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들었습니다. 관아에 썩어 빠진 관리들과 미리 짜고 제 상단의 장부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제가 평생 갚지도 못할 수천 냥의 빚을 진 것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 관아에 찾아갔으나 돌아온 것은 사또의 모진 매질과 옥살이 협박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악마 같은 놈들이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년마저 오늘 낮에 빚 대신 끌고 가버렸습니다. 아비가 되어 끌려가는 딸의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피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죽는 것은 원통하지 않으나 제 핏줄인 딸 자식만큼은 제발 무사히 찾아야 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상단주는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딸을 잃은 아비의 처절한 절규가 텅 빈 기방에 슬프게 메아리 쳤습니다. 그 조 대감이라는 작자가 겉으로는 청렴한 양반인 척하더니 뒤로는 아주 호박씨를 제대로 까고 있었군요. 관아의 사또와 결탁하여 멀쩡한 상단을 집어삼키고 양인의 딸을 강제로 끌고 가다니 천인공노할 짓입니다. 억울한 자들을 은밀히 도와주신다는 천하의 청음각 행수님이라면 이 답답한 노릇을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제 딸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담뱃대를 가볍게 털며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행수 기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방구석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남은 약과를 마저 입에 털어넣고 있는 초월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초월아, 내가 밥값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저 어르신의 사정이 참으로 딱하지 않느냐. 밥만 축내지 말고 당장 채비를 하거라. 아유, 행수님도 참. 오늘따라 밤 공기가 차서 이불 밖으로 꼼짝도 하기 싫은데 말입니다. 게다가 저는 오늘 진상 손님 3명이나 쫓아내는 거 구경하느라 이미 진이 다 빠졌단 말입니다. 기생 부려먹는 솜씨가 저기 저 악덕 관리들보다 더하십니다.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됩니까? 잔말 말고 다녀오너라. 일단 조 대감의 자택에 침투하여 관아에 제출하지 않은 진짜 이중장부를 조용히 가져오너라. 진짜 장부를 손에 쥐어야 그놈이 조작한 가짜 빚을 무효로 만들고 목줄을 단단히 쥘 수 있으니 말이다. 상단 어르신의 따님 행방도 알아봐야 하니 이번에는 솜씨를 제대로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다녀오지요. 오랜만에 가야금 줄이나 튕길 겸 손목 좀 풀어보겠습니다. 아휴, 내 팔자야. 남들은 밤에 편하게 자는데 나는 맨날 야근이나 하고. 초월이는 귀찮은 듯 앓는 소리를 내며 크게 기지개를 켜고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기생의 비단 옷을 펄럭이며 구석으로 걸어간 초월이는 제 몸통만 한 묵직한 가야금을 가뿐하게 들어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마당으로 나선 초월이의 눈빛이 평소에 맹하고 게으른 모습과는 달리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조 대감의 으리으리한 자택은 깊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단주의 고혈을 쥐어짜 얻어낸 막대한 재물을 축하하기라도 하듯 넓은 안채에서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이 차려진 채 성대한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기생들을 양옆에 끼고 비스듬히 누운 조 대감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최고급 명주를 연거푸 들이켜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오늘부로 도성 남쪽의 알짜배기 상권은 모두 내 소나귀에 들어왔구나. 머리 나쁜 상단 놈 하나 밟아주는 건 일도 아니지. 이보다 더 기쁜 밤이 어디 있겠느냐. 조 대감의 수하들과 아부꾼들이 일제히 잔을 부딪히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대감마님의 지략이 하늘을 찌른다며 입에 발린 칭찬들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망을 보던 하인 하나가 황급히 방문을 열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대감마님, 밖에 청음각에서 기생이 하나 당도하였사옵니다. 대감마님을 뵙고자 제 발로 가야금을 들고 찾아왔다 하옵니다. 그 말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움직임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조 대감 역시 술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뭐라, 청음각. 그 콧대 높고 싸가지 없기로 소문난 청음각. 기생이 웬일로 내 집까지 행차를 하였단 말이냐? 돈을 수백 냥 얹어 주어도 영업이 끝났다며 사람을 담장 밖으로 내던지는 독종들이 아니더냐. 참으로 기특하고 신기한 일이로구나. 당장 밖에서 찬 바람 맞지 않게 안으로 매시어라. 잠시 후 안채의 널찍한 방문이 스르륵 열리며 화려한 붉은 비단 치맛자락이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기방 구석에서 하품이나 쩍쩍해대며 약과 부스러기를 흘리던 그 맹한 기생 초월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녀의 모습은 완벽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흑단처럼 검고 긴 머리는 화려한 은비녀와 장신구로 틀어 올렸고 배곡 같은 얼굴에는 남자의 혼을 쏙 빼놓을 만큼 요염하고 매혹적인 미소가 한가득 피어 있었지요. 초월이는 제 몸통만한 커다랗고 묵직한 가야금을 깃털처럼 가볍게 사뿐히 내려놓고는 나긋나긋하고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이리 늦은 밤에 불쑥 찾아와 송구하옵니다. 소녀 청음각의 초월이라 하옵니다. 오호라, 내가 그 유명한 청음각의 기생이란 말이냐. 가까이서 보니 참으로 눈이 부시게 아름답구나. 헌데 어찌하여 예까지 발걸음을 하였느냐? 소녀 기방의 좁은 방구석에 앉아 풍문으로만 대감마님의 높고 훌륭하신 덕망을 전해 들었사옵니다. 한양 땅에서 조 대감마님만큼 막대한 권세와 재물을 거머쥐신 대단한 장부도 없다 들었지요. 부족한 솜씨나마 소녀의 가야금 가락으로 그 위대한 업적을 칭송하고자 이리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사옵니다. 부디 소녀의 가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초월이의 새빨간 거짓말과 혀를 내두를 만한 아부에 조 대감은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초월이는 조 대감의 바로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아 가야금 줄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굵은 명주실을 스쳐 지나가자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청아하고도 애절한 선율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한 곡조가 끝나자 방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명불허전이로다. 내 평생 이리도 심금을 울리는 가락은 처음 들어보는구나. 오늘 내 기분이 아주 날아갈 것만 같구나. 초월이는 눈웃음을 치며 재빨리 술병을 들어 조 대감의 빈 잔에 찰랑찰랑 곡주를 채웠습니다. 대감마님, 소녀의 부족한 연주를 이리 기쁘게 들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이제 소녀가 정성껏 올리는 술도 한 잔 시원하게 받으시지요. 어허, 이리 곱고 아름다운 손으로 직접 따라주는 술이니 맹물을 마셔도 달고 취하겠구나. 조 대감은 넙죽 술잔을 받아 단숨에 비워냈습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사랑에 빠진 여인의 표정을 지으며
완벽한 미인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조 대감의 잔을 채우며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어찌 이리 넓고 훌륭한 저택을 가지셨습니까? 아까 마당을 들어서는데 그 엄청난 웅장함의 소녀, 다리가 다 후들후들 떨렸사옵니다. 헌데 이리 귀하고 진귀한 것들이 방 안에 가득한데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시려고 이리 방문을 활짝 열어두고 사람들을 들이십니까? 진짜 귀한 보물들은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꽁꽁 숨겨두셔야지요. 하하하. 이 사람아, 걱정할 것 없다. 이 방에 있는 것들은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푼돈에 불과하지. 진짜 내 목숨줄 같고 천금 같은 귀한 것들은 이리 허술한 곳에 두지 않는단다. 어머나, 세상에. 그럼 그 진짜 귀한 것들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씀이십니까? 소녀, 태어나서 진짜 보물이라는 것은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사옵니다. 대감마님의 안목으로 고른 보물이라면 얼마나 눈이 부실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다 두근거리옵니다. 초월이가 짐짓 아쉬운 듯 콧소리를 내며 조 대감의 소매를 살짝 잡아 끌자 조 대감은 완전히 술기운과 초월이의 미인계에 취해 해벌쭉 웃음을 흘렸습니다. 허허, 그리도 궁금하더냐? 하긴 너같이 어여쁜 아이라면 내 특별히 보여줄 수도 있지. 내 가장 깊고 은밀한 침소에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둔 것들이 있단다. 그 말에 초월이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예리하게 번뜩였습니다. 덜미를 잡으려면 무조건 그 은밀한 침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초월이는 어깨를 살짝 움츠리며 더욱 치명적이고 요염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 대감마님. 소녀가 이리 곁에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과 술을 드시니 소녀는 너무 속이 상하옵니다. 이리 시끄러운 곳 말고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서 소녀가 따라드리는 술을 더 드시지 않겠사옵니까? 대감마님의 그 대단하신 보물 구경도 하고 단둘이서만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사옵니다. 초월이의 뇌쇄적인 유혹과 은밀한 제안에 완전히 이성이 마비된 조 대감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래. 그렇고 말고 당장 내 침소로 가자꾸나. 오늘 밤은 아주 밤이 새도록 둘이서만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조 대감은 초월의 가느다란 허리를 감싸 안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저택에서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자신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 안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사방에는 최고급 비단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고 바닥에는 금실로 수놓은 두툼한 비단 이부자리가 깔려 있었지요. 방 한가운데 놓인 화로에서는 값비싼 향이 피어오르며 사람의 혼을 빼놓는 짙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백성들의 피눈물을 짜내어 만든 호화로운 방이었습니다. 방문이 굳게 닫히자마자 조 대감은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를 내며 초월을 덮치려 했습니다. 자, 이리 오너라. 내 오늘 밤 너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로 대접해 주마. 콧대 높은 청음각 기생의 치맛자락을 내 침소에서 보게 될 줄이야. 초월이는 짐짓 놀란 척하며 부드럽게 몸을 틀어 그의 탁하고 탐욕스러운 소나귀를 유려하게 피했습니다. 어머나, 대감마님도 참. 성미가 어찌 이리 급하십니까? 소녀, 숨이 다 막힐 지경이옵니다. 아까 안채에서 소녀에게 대감마님의 그 대단한 진짜 보물들을 구경시켜 주신다. 약속하시지 않으셨사옵니까? 소녀는 대감마님의 침소에 들어오면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줄 알았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저 흔한 병풍과 이부자리뿐이라
퍽 서운하옵니다. 조 대감은 입맛을 쩝쩝 다시며 허세 가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이 맹랑한 기집애 보소. 그래, 기생년 치마폭이 아무리 넓다 한들 내 진짜 보물 창고를 어찌 상상이나 하겠느냐. 눈에 빤히 보이는 금은보화 따위는 푼돈에 불과하지. 내 권세의 밑바탕이 되는 진짜 귀한 것들은 이런 안방 구석에 허술하게 두지 않는단다. 초월이는 짐짓 눈을 동그랗게 뜨며 조 대감의 단단한 팔뚝에 매달렸습니다. 어머, 도대체 어디에 숨기셨기에 이리 자신만만하십니까? 설마 이 밤에 소녀에게까지 그 엄청난 비밀을 숨기실 참이십니까? 소녀, 귀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은 부족해도 입이 무겁기로는 한양 땅 청음각에서 제일이옵니다. 소녀가 밖에서 함부로 입을 놀릴까 걱정되시어 그러십니까? 너무하십니다. 일이 대단하신 분의 진짜 능력을 엿보고 싶었는데 소녀의 정성이 아직 부족한가 보옵니다. 초월이가 짐짓호라진 척하며 콧소리를 섞어 뾰로통하게 고개를 돌리자 미인계의 이성이 완전히 날아간 조 대감은 껄껄 웃으며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아, 아니지. 너에게 어찌 비밀이 있겠느냐. 내 목숨줄과도 같은 진짜 귀한 물건들은 모두 저기 저 바깥 아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별채 창고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두었지. 그곳에 있는 것들만 쥐고 있으면 내 평생 이 도성 바닥에서 돈 걱정, 관아 걱정은 없는 셈이지. 하하하. 어머나, 바깥 창고예요. 밖은 보는 눈도 많고 무서운 호위무사들도 쫙 깔려 있던데 대감마님께서는 어찌 그 귀한 것을 매일 보러 가신단 말씀이십니까? 게다가 문도 아주 크고 단단한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던 거려. 조 대감은 초월의 뺨을 쓰다듬으며 득이양양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방 한쪽에 놓인 거대하고 화려한 십장생 자개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재라는 것이다. 밖을 지키는 놈들도 창고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를 뿐더러 그 굳게 닫힌 창고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아무도 찾지 못하게 만들어 두었거든. 내게 아주 기가 막힌 것을 보여주마. 조 대감은 자개장의 문짝에 달린 정교한 거북이 모양의 노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거북이의 머리 부분을 꾹 누른 채로 문고리 전체를 왼쪽으로 비틀었지요. 찰칵 하는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자개장에 단단히 붙어 있던 문고리가 통째로 쑥 뽑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거북이 문고리의 뒷부분은 복잡한 모양으로 파인 거대한 쇠대, 즉 자물쇠를 여는 열쇠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 대감은 뽑혀 나온 문고리 열쇠를 흔들어 보이며 우쭐거렸습니다. 보았느냐? 이 자개장의 문고리가 바로 바깥 창고를 여는 유일한 열쇠란다. 누가 이 문고리가 열쇠일 줄 상상이나 하겠느냐? 하하하, 설령 도둑놈이 들어와 이 기가 막힌 비밀을 알아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지. 창고 앞마당에는 네로라 하는 내정의 사병들이 밤낮으로 쫙 깔려 있어서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도 하지 못하거든. 이 열쇠를 들고 창고 근처에 가기도 전에 내 사병들의 칼에 고깃덩이가 될 테니 이 얼마나 완벽하고 안전한 철통보안이냐.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기발한 열쇠의 정체와 목표물의 장소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조 대감의 입술을 타고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위치와 열쇠를 확실히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초월이는 속으로 아주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오늘 밤의 피곤한 감정 노동이 드디어 끝을 맺는 순간이었지요. 목표는 달성했으니 이제 더 이상 억지로 비위를 맞추며 역겨운 눈웃음을 지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조 대감이 열쇠를 다시 문고리 자리에 끼워 넣지도 않은 채 음흉하게 혀를 내름거리며 다가와 초월의 저고리 고름을 향해 거칠게 손을 뻗었습니다. 자, 내 기가 막힌 비밀도 보여주었으니 이제 어서 이부자리로 오너라. 오늘 밤은 내 치맛자락이 다 해지도록 이뻐해 주마. 그러나 초월이는 다가오는 조 대감의 거친 손을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쳐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웃음을 치며 교태를 부리던 어여쁜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긋나긋하게 비위를 맞추던 콧소리도 본래의 서늘하고 덤덤한 음색으로 완전히 돌아와 있었지요. 보물 위치도 불고 열쇠도 얌전히 뽑아주셨으니 이제 미인계는 영업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감. 조 대감은 갑작스러운 초월의 차가운 태도 변화에 당황하여 눈을 끔벅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품에 안길 듯 굴던 기생이 갑자기 사신처럼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니 혼란스러웠던 것이지요. 뭐라, 영업이 끝났다니. 그게 무슨 당돌한 소리냐. 내년이 지금 감히 나를 농락하는 것이냐. 조 대감이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지르려는 찰나였습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초월이가 유려한 몸놀림으로 조 대감의 시야에서 휙 벗어나 측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녀리지만 쇳덩이처럼 단단하게 단련된 손날을 세워 무방비하게 드러난 조 대감의 두툼한 뒷목을 향해 자비 없이 묵직하게 내리꽂았습니다. 살과 뼈가 맞부딪히는 둔탁하고 끔찍한 타격음과 함께 완벽한 당수치기 한 방이 정확하게 급소에 적중했습니다. 조 대감은 컥 하는 짤막한 숨소리만 뱉어냈을 뿐 손에 들고 있던 거북이 문고리 열쇠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그대로 눈이 하얗게 뒤집혀 쿵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어휴, 독한 술 냄새에 놓친 내 냄새. 억지로 웃어주며 비위 맞추느라 오늘 저녁에 먹은 약과가 다 올라오는 줄 알았네. 초월이는 거추장스러운 비단 치맛자락을 대충 걷어 올려 허리춤에 질끈 묶고는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린 조 대감을 발끝으로 툭툭 건드려 보았습니다. 멧돼지 같은 덩치가 미동조차 없는 것을 확인한 초월이는 그제야 뻐근한 목을 좌우로 크게 꺾으며 우두둑 뼈 소리를 냈습니다. 역시 사람을 말로 구슬리는 것보다 깔끔하게 뒷목을 쳐서 기절시키는 게 내 적성에 맞다니까. 아까 애교를 너무 떨었더니 얼굴 근육에 쥐가 다 나네. 사병들이 쫙 깔려 있어서 어차피 열쇠가 있어도 소용없다고. 어디 한번 그 사병들 뼈마디를 구경해 볼까. 초월이는 아주 여유롭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묵직한 거북이 문고리 열쇠를 주워들었습니다. 기생으로서의 가짜 미소를 깨끗하게 지우고 본업인 무적의 해결사로 돌아온 그녀의 붉은 입술 사이로는 콧노래와 함께 아주 시원하고 통쾌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초월이는 열쇠를 치마폭에 단단히 챙겨 넣고 방 한 구석에 얌전히 세워두었던 자신의 거대한 가야금을 한 손으로 가뿐히 챙겨 들었습니다. 굳게 닫힌 침소 안에는 기절한 조 대감의 거친 코 고는 소리만이 덩그러니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바깥 창고를 털러갈 차례였습니다. 초월이는 조 대감의 침소 문을 소리 없이 열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안채에서는 여전히 남은 기생들의 노랫소리와 양반들의 질펀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갈 듯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술에 잔뜩 취해 골아떨어진 하인들은 마루 밑이나 기둥에 기대어 세상 모르고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초월이는 어둠이 짙게 깔린 마당을 지나 조 대감이 일러준 별채 쪽으로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별채 창고 앞에는 조 대감의 호언장담대로 집채만 한 커다란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보통의 열쇠 구멍과는 다르게 둥글고 납작한 홈이 파여 있는 기묘한 자물쇠였지요. 초월이는 치마폭에서 십장생 자개장에서 뽑아온 거북이 모양의 노쇠 문고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묵직한 거북이 문고리를 자물쇠의 홈에 맞춰 끼워 넣고 비틀자 철컥하는 경쾌하고 둔탁한 쇳소리와 함께 그토록 굳게 닫혀있던 창고 문이 허무할 정도로 쉽게 열렸습니다. 이런 기발한 자물쇠를 만들 머리로 백성들 구휼이나 할 것이지. 머리 좋은 악당이 제일 피곤하다니까. 초월이는 혀를 쯧쯧하며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희미하게 스며드는 달빛 아래 드러난 창고 안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억울한 백성들과 상인들에게서 착취한 온갖 진귀한 최고급 비단과 쌀가마니, 그리고 매물로 받은 번쩍이는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초월이는 산더미 같은 재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오늘 밤의 목표물인 진짜 이중장부를 찾기 위해 창고 구석구석을 빠르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보자. 분명 이 근처 어디쯤에 가장 중요한 문서들을 모아둔 상자가 있을 텐데. 아, 여기 있네. 화려한 자개암들 사이에 덩그러니 놓인 낡고 평범한 나무 괴짝 하나가 초월의 예리한 눈에 띄었습니다.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일부러 초라하게 위장해 둔 것이 분명했지요. 초월이가 괴짝의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붉은 천으로 꽁꽁 싸맨 두툼한 가죽 장부와 여러 장의 은밀한 서신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펼쳐서 달빛에 비춰보니 상단주가 빚을 졌다는 가짜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조 대감이 상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관아의 사또에게 막대한 뇌물을 정기적으로 바친 기록들이 날짜별로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찾았다. 조 대감, 관아 사또랑 아주 호형호재하며 도성 바닥을 다 쓸어 담고 있었네. 이 장부만 암행어사 출도할 때 내밀면 두 놈 다 사이좋게 감옥에서 콩밥을 먹겠어. 자, 이제 귀한 물건도 챙겼으니 깔끔하게 퇴근해볼까. 초월이는 이중장부를 곱게 접어 비단 치마폭 깊숙한 곳에 단단히 챙겨 넣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고 문을 다시 원래대로 굳게 잠그고 거북이 열쇠는 마당 구석의 수풀에 대충 던져버렸지요. 초월이는 툇마루에 얌전히 세워두었던 자신의 거대한 가야금을 한 손으로 가뿐히 들어 다시 어깨에 단단히 메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저택의 대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속 치마에 숨겨둔 장부의 묵직함이 오늘 밤 임무가 무사히 끝났음을 알려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초월이가 대도를 밟고 널찍한 앞마당의 한가운데로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뼈가 시리도록 서늘하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어딜 도망가려 하느냐. 그 일갈과 함께 어둠에 잠겨있던 조 대감 저택의 담장과 마당 곳곳에서 수십 개의 붉은 횃불이 일제히 타올랐습니다. 칠흑했던 마당이 순식간에 대낮처럼 밝아졌고 초월의 앞뒤와 좌우 사방으로 시퍼렇게 날이 선 칼과 창이 숲을 이루며 번쩍였습니다. 안채에서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줄로만 알았던 조 대감의 정예 호위대장이 득이양양하고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앞길을 턱 가로막고 서 있었지요. 그 뒤로는 살기를 잔뜩 머금은 수십 명의 무장한 사병들이 겹겹이 마당을 둘러싸고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조 대감이 호언장담했던 철통보안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호위대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초월을 향해 칼끝을 겨누었습니다. 내년이 우리 대감마님께 꼬리를 치며 안방으로 들어갈 때부터 눈빛이 지나치게 맑아 수상하다 여겼다. 대감마님의 침소에 들어간 뒤로 교태 부리는 웃음소리가 뚝 끊기기에 무언가 수작을 부렸을 거라 짐작하고 병력들을 밖으로 물려 내가 제 발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감히 일개 기생 주제에 겁도 없이 호랑이 굴에 들어오다니. 내년이 하우문의 쥐새끼냐 아니면 도정년이냐. 사방이 날선 무기들로 가득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도 남을 살벌한 풍경이었지요. 그러나 초월이는 당황하기는커녕 어깨에 맨 가야금을 고쳐 잡으며 아주 깊고 짜증 섞인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 진짜. 곱게 치마 입고 얌전히 퇴근해서 이불 덮고 자려고 했는데 대감마님은 눈치가 지지리도 없더니 밑에 있는 수하부는 아주 눈치가 백단이시네요. 그냥 못 본 척 눈 감고 보내주셨으면 서로 피 볼 일 없이 좋았지 않습니까? 또 간에 든 쥐새끼가 끝까지 입만 살았구나. 당장 훔친 장부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어라. 그리하면 옥살이로 끝내고 곱게 목숨만은 살려줄 수도 있다. 호위대장의 호통에 초월이는 미간을 팍 구기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치우기 귀찮게 만드시지 말고 비키시지요. 오늘 야근하느라 피곤해서 저 아주 예민합니다. 이 요망한 년이 끝까지 미쳐 날뛰는구나. 쳐라. 당장 전연의 사지를 베어버려라. 호위대장의 살벌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선두에 있던 사병들이 짐승 같은 기합을 내지르며 초월을 향해 일제히 칼을 치켜들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얌전하게 조용히 끝날 줄 알았던 초월의 기나긴 밤이 다시 한번 무척이나 시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쳐라, 당장 전연의 사지를 베어버려라. 호위대장의 살벌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선두에 있던 사병들이 짐승 같은 기합을 내지르며 일제히 칼을 치켜들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시퍼런 칼날이 쇄도하는 끔찍한 찰나, 초월이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무거운 가야금을 한 손으로 바닥에 잠시 내려놓고는 머리에 단단히 꽂혀있던 화려한 은비녀 2개를 부드럽게 뽑아들었지요. 길게 따 올렸던 흑단 같은 머리칼이 밤바람에 스르르 흩날려 내려오는 동시에 초월의 가녀린 손목이 날렵하게 스냅을 주며 움직였습니다. 야근 수당도 안 주면서 사람을 아주 귀찮게 하시네. 허공을 가른 2개의 은비녀는 매서운 소리를 내며 나라가 앞장서서 달려들던 사병들의 목덜미 혈도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찔러 들어갔습니다. 억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선두에 서서 기세를 올리던 2명의 무사가 마치 실이 끊어진 꼭두각시 인형처럼 바닥으로 고꾸라져 기절해 버렸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단숨에 동료가 고꾸라지는 기괴한 광경에 살기등등하게 달려들던 나머지 사병들이 흠칫 놀라며 주춤거렸습니다. 초월이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방금 전까지 사지를 찢어발기겠다며 아주 기세가 등등하시더니 고작 은비녀 2개의 겁을 먹으신 겁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섭섭하겠으리. 초월이는 당황한 사병들의 틈을 놓치지 않고 비단 저고리 옷고름에 매달려 있던 큼직하고 화려한 삼장 놀이개를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아름다운 매듭 장식이 달린 놀이개를 손에 쥐고 가볍게 비틀자 장식 속에 숨겨져 있던 날카롭고 얇은 쇠조각들이 표창처럼 차르륵 모습을 드러냈지요. 자, 예쁜 장신구 구경들 더 하시지요.
초월이가 놀이개를 허공에 흩뿌리듯 거칠게 던지자 달빛을 받은 은빛 섬광들이 사방으로 매섭게 튀어나갔습니다. 날아간 쇠조각들은 병사들의 손목과 무기를 쥔 손등을 정확히 타격했고 마당 곳곳에서 고통스러운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병사들은 손에 들고 있던 칼과 창을 힘없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무장해제된 병사들이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하는 꼴을 본 호위대장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요망하고 끔찍한 년이, 일개 기생년이 감히 요술을 부리다니. 모두 비켜라. 내가 직접 전연의 목을 베어주마. 호위대장이 자신의 자랑인 묵직한 명검을 높이 치켜들고 무서운 기세로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초월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바닥에 내려두었던 거대한 가야금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 가야금은 평범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최고급 오동나무의 명주시를 매단 우아한 기생의 악기였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치명적인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지요. 가야금의 밑바닥과 뼈대 전체에 엄청나게 무겁고 단단한 시커먼 흑철판이 빈틈없이 덧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가녀린 몸으로는 도저히 한 손으로 들 수 없는 수십 근 무게의 무시무시한 쇳덩어리 둔기였지요. 자, 뼈가 부러지는 진정한 사박자 장단입니다. 귀 열고 똑똑히 감상하시지요. 초월이는 그 무거운 흑철 가야금을 마치 커다란 몽둥이처럼 가볍게 어깨 위로 걸쳤다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호위대장을 향해 온 힘을 다해 풀스윙으로 휘둘렀습니다. 두꺼운 강철판과 호위대장의 명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 천하를 뵐 수 있다 자랑하던 호위대장의 시퍼런 칼은 단숨에 허망하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쇳덩어리 타격의 여파를 가슴팍에 고스란히 맞은 호위대장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공중으로 붕 떠올라 단단한 담벼락을 와르르 무너뜨리며 처박혀 버렸습니다. 우두머리가 단일격의 담벼락에 처박혀 기절하는 모습을 본 남은 병사들은 그야말로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초월이는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마당 한가운데서 가야금을 바닥에 묵직하게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다음으로 제 가락을 감상하실 분은 누십니까? 얼른 나오시지요. 오늘 밤 안에 다치고 퇴근해야 하니까요. 그 압도적인 무력 앞에 남은 병사들은 무기를 내팽개치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뿔뿔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마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초월이는 옷에 묻은 먼지를 가볍게 털어내고는 기절해 있는 호위대장에게 여유로운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쪼그려 앉아 호위대장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는 인정사정 없이 뺨을 철썩철썩 내리쳤습니다. 이보세요. 아직 잘 시간 아닙니다. 어서 일어나시지요. 당장 눈 안 뜨면 아까 그 장단 한 번 더 들려드릴 겁니다. 뺨이 퉁퉁 부어오른 호위대장이 콜록거리며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을 멱살 쥐고 내려다보는 초월이의 서늘한 눈빛을 마주한 그는 바들바들 떨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살려주시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목숨은 살려드리지요. 대신 제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하셔야 할 겁니다. 한 글자라도 거짓말을 하면 그땐 정말로 가야금 명주실에 목을 매달아 버릴 테니까요. 오늘 낮에 당신들이 억울한 상단주에게서 강제로 끌고 왔다는 그 어린 딸내미.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까? 호위대장은 두려움에 동공이 지진을 일으키며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도성박 10리쯤 떨어진 깊은 산속에 대감마님의 은밀한 별장이 있사옵니다. 그곳에 아이를 가두어 두고 내일 밤 대감마님께서 행차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 별장이라는 곳에 지키는 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당신처럼 허접한 무사들 몇 명 세워둔 겁니까? 그 말에 호위대장이 흠칫 놀라며 다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옵니다. 그곳은 도성 바닥에서 제일 살벌하기로 소문난 흉악한 왈패들과 용병들을 돈으로 잔뜩 고용해 밤낮으로 지키게 하고 있사옵니다. 아무리 당신 무공이 뛰어나다 한들 혼자서 그 험한 곳을 뚫고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오. 제발 나를 살려주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초월이는 자비 없이 손날로 호위대장의 뒷목을 쳐서 다시 완벽하게 기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녀는 귀찮다는 듯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휴, 산속에서 시끄러운 왈패놈들 득실거리는 곳을 못 찾을까봐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시네. 그나저나 어린아이가 혼자 그 살벌한 놈들 사이에서 얼마나 덜덜 떨고 있을꼬. 그저 귀찮은 야근이라 여기며 입을 비죽이던 방금 전의 모습과는 달리 초월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시퍼런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악당들에게 납치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가여운 소녀를 생각하니 제 아무리 만사가 귀찮은 초월이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치맛자락을 대충 잡아당겨 단단히 묶어 올리고 무거운 흑철 가야금을 고쳐 매며 캄캄한 산길을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초월이의 기나긴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성박 10리쯤 떨어진 깊은 산속,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자리 잡은 대감의 은밀한 별장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도성 바닥에서 제일 살벌하기로 소문난 흉악한 왈패들과 용병들이 횃불을 밝힌 채 밤낮으로 주변을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지요. 어휴, 산길이라 치맛자락에 이슬이 다 묻었네. 내일 세탁합도 대감 장부에서 청구해야겠다. 수풀을 헤치고 별장 앞마당 근처에 도달한 초월이는 짜증스럽게 치맛자락을 털어냈습니다. 원래라면 은밀하게 어둠을 틈타 잠입하는 것이 해결사의 정석이겠으나 오늘 밤 초월이의 인내심은 이미 대감의 비위를 맞출 때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 숨는 대신 어깨에 둘러매고 있던 흑철 가야금을 바닥에 쿵 하고 내려놓으며 당당하게 별장 정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그 엄청난 무게의 땅이 미세하게 울릴 정도였지요. 누구냐? 정문을 지키던 왈패들이 기척을 느끼고 일제히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불청객의 정체가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심지어 제 몸통만 한 악기까지 든 기생이라는 것을 확인한 왈패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밤길 잃은 기생년이냐? 아니면 대감마님께서 우리 노고를 치하하시려 미리 기쁨조라도 보내신 게야? 낄낄낄. 상스러운 농담을 던지며 다가오는 왈패들을 향해 초월이는 서늘한 무표정으로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기쁨조는 아니고 니들 관절을 조각 내러 온 사람입니다. 나물 캘 시간도 없는 한밤중에 산속 공기 마시게 한 죄 아주 비싸게 쳐서 받을 겁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초월의 발끝이 땅을 박찼습니다. 여인의 가녀린 몸으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수십 근 무게의 무시무시한 쇳덩어리 가야금이 초월의 손에서 거대한 풍차처럼 빙글 회전했습니다. 밑바닥과 뼈대 전체에 엄청나게 무겁고 단단한 시커먼 흑철판이 빈틈없이 덧대어진 치명적인 무기였지요.
자, 뼈와 살이 분리되는 자진 모리장단입니다. 쾅! 조롱을 일삼던 왈패들의 선두가 가야금의 모서리에 정통으로 얻어맞고 묵직한 파열음과 함께 허공을 날아갔습니다. 조대감 저택의 호위대장이 명검과 함께 처박혔던 것처럼 왈패들 역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추낙엽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미친년이다. 막아라. 전현 손에 든 건 악기가 아니라 쇳덩어리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용병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지만 분노와 피곤함이 극에 달한 야근 모드의 초월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초월이는 날아오는 칼날을 가야금 철판으로 가볍게 튕겨낸 뒤 유려한 춤사위 같은 몸놀림으로 적들의 사각을 파고들어 가차없이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별장 앞마당은 순식간에 왈패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 앞을 깔끔하게 정리한 초월이는 부서진 문짝을 밟고 별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장 안쪽 굳게 닫힌 방문 앞. 자물쇠를 부숴버리고 문을 열어젖히자 방 구석에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는 조그만 체구의 소녀가 보였습니다. 오늘 낮에 억울한 상단주에게서 강제로 끌려온 바로 그 어린 딸이었지요.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지만 소녀의 손에는 호신용으로 챙긴 듯한 작은 은장도가 부들부들 떨리며 들려 있었습니다. 초월이는 흉흉한 살기를 거두고 어깨에 가야금을 맨 채 털썩 방바닥에 주저앉으며 특유의 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꼬마 아가씨, 그거 내려놔요. 나쁜 아저씨들 내가 다 재워놨으니까.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야근 수당 두둑하게 챙겨주기로 했거든요. 소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자 초월이는 품속에서 먹다 남은 약과 반쪽을 툭 던져주었습니다. 단 거 먹으면 진정될 겁니다. 얼른 씹어 삼키고 아빠한테 갑시다. 나도 얼른 퇴근해서 이불 덮고 자야 하니까. 초월이의 무심하지만 든든한 태도에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린 소녀가 초월의 품으로 와락 안겼습니다. 초월이는 귀찮다는 듯 앓는 소리를 내면서도 투박한 손길로 소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별장 밖에는 여전히 달빛만이 고요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 안개가 한양도성에 짙게 깔릴 무렵이었습니다. 밤새 붉은 청사초롱으로 불야성을 이루던 청음각도 모든 불을 끄고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지요. 그 고요한 기방의 뒷문이 삐그덕 하고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아함 졸려 죽겠네. 꼬마 아가씨, 다 왔어요. 문지방 조심하고. 밤이 새도록 도성 밖 산속을 들쑤시고 다녔던 초월이가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쪽 어깨에는 사람 잡는 무시무시한 흑철 가야금을 무심하게 툭 걸쳐 맨 채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어린 소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화려했던 비단 치맛자락은 나뭇가지에 긁혀 여기저기 해져 있었지만 초월의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기방 안채의 은밀한 방 안에서는 상단주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초월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수 기생 역시 꼿꼿한 자세로 앉아 담뱃대를 태우며 긴장감을 억누르고 있었지요. 문이 스르륵 열리고 초월과 소녀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상단주는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튀어 올랐습니다. 아, 아버님. 아이고, 내 딸아, 내 핏줄아. 두 부녀는 방바닥에 엎어지듯 서로를 끌어안고 목 놓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 끌려가 험한 꼴을 당할 뻔했던 금쪽 같은 딸이
상처 하나 없이 멀쩡히 살아 돌아왔으니 그 기쁨과 안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눈물바다가 된 훈훈한 광경 앞에서도 초월이는 무거운 흑철 가야금을 구석에 쿵 내려놓으며 그저 목덜미를 긁적일 뿐이었습니다. 배달 완료했습니다. 행수 어르신. 아휴, 산속 왈패 놈들이 어찌나 악을 쓰며 덤비던지 제 소중한 가야금 모서리에 흠집이 다 났다니까요. 초월이는 투덜거리며 자신의 넓은 치마폭에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천으로 꽁꽁 쌓인 두툼한 가죽 장부를 꺼내 행수 앞에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야근의 보너스 전리품입니다. 조 대감 영감탱이가 바깥 별채 창고에 꽁꽁 숨겨두었던 진짜 이중장부 입죠. 가짜 빚 조작한 거랑 관아 사또한테 매물 바친 내역이 아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꼼꼼하게 적혀 있더이다. 행수 기생은 담뱃대를 내려놓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장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고했다, 초월아. 과연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 장부만 감찰사에 흘려보내면 조 대감과 썩어빠진 사또놈은 내일 당장 포승줄에 묶여 의금부로 압송될 것이다. 상단 어르신의 억울한 누명도 한 방에 벗겨질 테지. 그 말에 딸을 부둥켜 안고 울던 상단주가 벌떡 일어나 초월의 발치에 엎드려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제 딸을 살려주신 것도 모자라 제 상단과 목숨까지 구해주시다니요. 이 늙은이 평생 청음각과 초월 아씨를 부처님처럼 모시고 제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이 크나큰 은혜를 갚겠사옵니다. 아유, 무릎 시리게 뭘 바닥에 엎드리고 그러십니까? 초월이는 질색하며 뒤로 펄쩍 물러났습니다. 은혜는 여기 계신 행수 어르신께 상단 매출의 3할쯤 뚝 떼어 갚으시지요. 저는 이 야밤에 무거운 쇳덩이 들고 풀스윙을 날렸더니 어깨가 결려서 당장 누워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행수님. 초월이는 방구석에 놓인 찬압에서 달콤한 약과 두어 개를 집어 입에 쏙 밀어넣으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저 오늘 하루 무조건 연차입니다. 밤에 진상 손님이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절대 저 깨우지 마십시오. 담장 밖으로 던지는 건 행수님이 직접 하시든가 덩치 큰 오라버니들 시키시고요. 전 이불 덮고 내일 아침까지 안 일어날 겁니다. 오냐, 오냐. 오늘 밤은 푹 쉬거라. 밥값은 톡톡히 했으니 특별히 최고급 비단 2부자리를 내어주마. 행수의 허락이 떨어지기 무섭게 초월이는 야호 하고 짧은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제 몸집만 한 흑철 가야금을 다시 번쩍 들어 어깨에 둘러매고는 입가에 약과 부스러기를 묻힌 채 콧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좁고 아늑한 기방 구석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며 청음각의 화려한 기와 지붕 위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조 대감의 저택은 오늘 낮부터 발칵 뒤집히고 도성 바닥에는 한바탕 피바람이 불겠지만 평범한 기생으로 위장한 천하제일의 고수 초월이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평화롭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